아마 돌아온 탕자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익숙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지루해, 난 하품이나 해. 이 노래 가사 진짜 공감되지 않나요? 우리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 답답한 책임감 다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잖아요. 바로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온 그 말썽쟁이 둘째 아들한테 시선이 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다. 맞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옮겨보려고 해요.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정말 성실하게 모든 의무를 다했던 첫째 아들. 오히려 너무 착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에게로 말이죠. 이 그림 좀 보세요. 묵묵히 밭을 가는 첫째 아들 뒤로 막 달려나가고 싶은 그림자가 보이죠? 이게 바로 그의 진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의 그 대단한 성실함은 사실 동생처럼 자유롭게 떠나고 싶었던 그 갈망을 필사적으로 억누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책임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꽁꽁 묶인 채로요. 바로 이런 심리 상태를 장자 콤플렉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모범생, 요즘 말로 하면 갓생 그 자체인데 속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과 분노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이 개념이 오늘 분석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배경인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아무한테나 들려준 게 아니었어요. 당시 스스로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첫째 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청중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착한 아들의 분노.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착한 아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아버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지쳐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 막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아무도 나한테 파티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자기 집에서 벌어지는 기쁨의 축제에서 자기만 완벽하게 소외된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아주 투명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땐 몇 년이나 아버지를 섬겼다. 명령 한 번 어긴 적 없다. 막 자기 공로를 내세우죠? 그런데 동생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불의한 아들. 완전히 선을 긋는 거죠. 그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거래였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보상받는 게 당연하다. 바로 이 생각이었죠. 신학자 팀 켈러가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말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빌어먹을 착함이라고 했어요. 와, 정말 강렬하죠? 보상을 바라는 선행, 인정받기 위한 착함이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낸 표현입니다. 결국 이 분노가 모든 걸 까발린 거예요. 그의 모든 순종과 섬김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철저하게 자기 목, 즉 유산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비즈니스 전략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몫을 챙겨줘야 할 계약 상대반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제 시선을 분노하는 아들에게서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응답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아들이 동생을 부르는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동생도 아니고 심지어 그 애도 아니에요. 이 아들, 정확히는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죠. 이건 뭐냐면 나랑은 상관없는 당신 아들이라면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말이거든요. 마음속에서 이미 동생을 가족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즉시 바로 잡아줍니다. 아니, 네 동생이다. 라고요. 네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는 네 동생이다. 라고 끊어진 가족관계의 끈을 다시 묶어주려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전부 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아들이 그토록 지키고 얻으려고 발버둥 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자기 것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게 네 것이었는데 왜 그걸 얻으려고 종처럼 일했냐고 묻고 계신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논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유산은 아들이 뭘 잘해서 주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아들이라는 그 소속감, 그 관계 자체로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소속이 전부였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당신에게.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보세요. 동생은 못된 짓을 해서 집 밖에 있었죠. 그런데 형은요? 너무 척하고 의로워서 잔치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방법은 정반대였지만 아버지의 기쁨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다는 점에서는 똑같았던 겁니다. 둘 다 스스로 벽을 세운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게 바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철학입니다. 여긴 손님을 대접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돌아오는 집인 거죠. 네가 밖에서 뭘 했든 얼마나 다쳤든 그런 건 묻지 않고 그냥 어서 와, 잘 돌아왔다 하고 안아주는 곳. 이게 바로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가 결말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점이에요. 첫째 아들이 과연 잔치에 들어갔을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이야기는 그가 문턱에서 분노에 찬 채로 멈춰 서 있는 모습에서 끝납니다. 일부러 결말을 열어둔 거죠. 그리고 그 열린 결말은 이제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됩니다.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우리 차례인 거죠. 아버지는 여전히 문을 열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